국가가 이제 위기 상태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태도 있지만 또 이 위기를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벗고 나서도 우리 아주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해답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오랜 그 정치 이력과 나름대로 성취한 노하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해결점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출마를 선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언문에서 큰 틀을 약속을 했는데 뭐 일단 첫째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했고요. 일자리가 여전히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는 역시 또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이제 헌재 판결이 박두해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판결이 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통합의 대통령이라 했고, 또 세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는 안보가 위중하니까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지금 개헌이 진행 중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 정말 변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 개헌이 추진이 된다면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큰 틀에서의 그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동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미래의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자리 대책이 제가 좀 특이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 일자리의 어떤 그 문제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뭐 다 아는 건데, 그야말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결혼도 포기하고, 당연히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구 절벽 걱정도 하고, 또 현실 사회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국가가 이렇게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유지가 돼도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이 일자리가 없는 것에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에 관한 많은 또 그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많이 발표도 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대동소이하고 또 구호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중 그래도 잘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혹은 동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나누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파이를 키워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나누는 것을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자리 도시를 융복합 도시로 주거단지와 공단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좋은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건데, 그것은 또 땅을 우리 지금 쌀이 남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쌀값이 떨어져서 직불금을 올려줘야 되고, 또 보관비까지 해서 뭐 2조 이상의 예산이 매년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을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2018년까지 2억 7천만 평 정도를
좀 그 생산을 안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억 평의 땅을 약 1,000만 평 정도씩 한 뭐 10여 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활용하다 보니까 논값이 싸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 한 30%는 주거단지, 그 다음에 배후단지죠. 아주 쾌적하게 그야말로 주택서부터 쇼핑센터 혹은 병원,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70%에다가는 이제 아주 인프라를 잘 해놓은 그런 지식산업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유턴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혹은 부품 소재 산업들을 유치해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데, 거기다 이제 벤처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마치 제가 바다를 메꾸어서 인천 송도를 만들었고, 거기도 되게 이제 많은 인프라를 그 자체에서 나온 개발 이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보면 이제 첫째는 당장은 건설업이 활성화됩니다. 건설을 하니까 지금 건설에 많은 서민들이 어우러져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인프라를 줄이려고 그러고, 또 민간 부분도 많은 부분 건설 부분이 이제 쇠락해 있어서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3년에 경제 불황을 TVA 댐을 막아서 공사를 하면서 건설 경비를 올리고 전기를 국가적으로 크게 전략 산업화한 그런 경우, 또 1950년대에 미국이 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이 됐는데, 그 전에 도로 건설하면서 건설이 활성화돼서 서민들한테 큰 도움을 준 것과 같은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자리 도시 건설 과정에서 건설이 활성화되고 한 2-3년 조성이 되면 바로 유턴 기업, 역시 이제 그런 강소기업, 이런 벤처타운이 되는데, 특히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40대, 50대가 명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2-3억 정도 퇴직금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이자는 싸고, 그러니까 뭐 결국 뭐 밥집이나 무슨 체인점이나 이런 것을 그냥 하다가 몇 년 지나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업의 기회를 드리는 건데, 퇴직금만 가지고 오면은 대지를 무상으로 주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이낸싱과 또 물건이 제조됐을 때 그것을 코트라 등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는 데서 수출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틀림없이 작동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에 관한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통합에 앞서야 될 텐데, 거꾸로 그런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이용해서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불꽃 촛불 집회에도 안 나갔지만 태극기 집회도 저는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이런 국민들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조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지, 어느 한편에 서서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걸 누가 조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질 않고, 그래서 이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의 과거의 어떤 행로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어찌됐든 또 충청도 태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권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지역 갈등에서도 좀 비교적 자유롭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패권 정치에 자유롭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소위 친박들한테 공천 배제를 3번째나 공천 배제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전에는 과거에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당의 선거를 도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해가지고 국당을 냈습니다만 그런 패권 정치에서 저희는 자유롭다. 뭐 물론 친문, 친노, 뭐 패권 정치인데 그런 그 양극단에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통합적으로 역할을 하면 그런 면에서 많이 설득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중도 혹은 통합에 관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합리적으로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극단주의 쪽으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렇게 이제 리더십이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이런 갈등의 사회를 겪으면서 이거는 정치인이 너무 한쪽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진단을 하고 저의 어떤 과거의 그런 노력을 이번에 잘 국민들한테 한번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탄핵 혹은 그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마침 그 언론에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기를 탄핵이 지금 박도해 있는 것 같은데 선고가 이게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되는 경우에 정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그 밝은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선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을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수습해 나갈 수 있도록 비상시국 정치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 혹은 종교 대표, 혹은 시민 대표 등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야까지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그랬고 아까 이제 선거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그 자유한국당은 일단 기각을 원하는 집단입니다. 기각을 원하는 집단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혹시라도 인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야당이 지금 이미 기울어준 운동장이지만 많이 앞서 나가 있는데 우리로서도 그냥 수습방만 할 수만은 없다 하는 취지로 지금 이제 몇몇이 이제 그 활동 중이고 당에서도 이제 대선 준비단 설령 12월에 선거가 있어도 지금 좀 준비하는 것은 빠르지 않다. 그래서 그 준비단을 해서 하면서 이제 뭐 혹시 인용이 되면 이제 경선 관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일부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 살 길만 찾고 출마를 하고 그러냐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그 한쪽 시각으로만 보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명예회복이 되죠. 우리 측에서 이제 야당 측에서 잡으면 아마 이제 영원히 명예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물밑에서는 이러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탄핵 그야말로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양쪽의 경우라도 내가 결국은 정치권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정치권이 수습을 하지 않으면 군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정치 지도자 회의를 이제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만 우리 당내에서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것이 당론처럼 돼 있죠. 돼 있고 이제 검찰 그 특검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건 뭐 공개적으로 또 당론으로 정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보수당으로서 50%를 포함을 해야 되는 보수 정당으로서 스펙트럼을 적어도 50%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뭐 이제 대통령을 걱정이야 물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양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야당을 비난하면서 야당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탄핵 집회에 나가시는 몇몇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주 우리도 뭐 솔직히 심란하죠. 나가서 그냥 한번 뭐 외치고 또 그건 그대로 그 하나의 족적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것을 좋은 쪽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 그냥 나중에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조정자로 남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후보로 일단 선출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바른당이죠 주로 이렇게 잘 협의를 하다 보면 연대 내지 그 뭐 재합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이제 보면 좀 특이한데 제가 이제 15대 1996년 이제 YS 대통령한테 그 당시 이제 젊은 피죠.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정치를 시작을 해서 그 300만 인천광역시장을 4번 나가서 2번 떨어지고 2번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그 김대중 노무현 때입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정말 그 야당 탄압은 또 심하게 하셨죠. 그래도 제가 당을 지키면서 뭐 당선되는 거가 우선 당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고 또 그 시민들 혹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음으로 해서 당이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지금까지 오는데 기여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그 1999년에 우리가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DJP 연합이 발족이 되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은 정말 그 풍전등화 같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수도권이 DJP 연합으로 이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그야말로 그 경쟁을 해서 수도권에서 한 14.6%까지 차이를 내고 당선이 됐으니까 아주 굉장한 표차인데 제가 표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이적한다는 의원님들이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그게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저는 굳건하게 당을 지켰고 이렇고 3, 4대 때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MB 때 제가 이제 시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또 공천 배제도 받고 이번에도 또 공천 배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다시 바로 복당 선언을 해서 우리 당이 온전하게 가기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조용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무게를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제가 온몸을 던진 거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면은 저는 상당 부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또 제왕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거기서 줄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서는 경우죠. 그러다 보면 어디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분권, 아까 그 선진화법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3당 혹은 4당 체제가 되면서 오히려 약간의 협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여당은 그냥 대통령 청와대의 시녀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 한마디도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어느 때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하는 거고, 그러면 야당은 또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소위 협치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절대 권력이 없어지고 당이 이렇게 분점된 상태에서 정치를 해나간다, 행정을 해나간다 그러면 다 같이 책임과 의무가 있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서 자기 입장을 살려야 되고, 그래야지 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책임을, 만약에 분권형으로 돼서 이제 뭐 대통령하고 이제 이제 분권이 돼서 내각은 이제 혹시 뭐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많이 구성이 되고 대통령은 일부 권한을 서로 분점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그 국회와 지금 소위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잘 협의를 해 나갈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게 제왕적이다 보니까 그냥 여당은 그냥 뭐 영혼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야당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로라는 반대로, 이런 체제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지금 현실을 더 잘 반영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마지막 제 선언의 주장은 이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에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도 개헌 전, 그러니까 선거 전 개헌을 원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상으로 좀 간단해 보이질 않고,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개헌 특위도 국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합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선거 이후에 그렇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로 그 임기를 단축을 시키고, 그때 동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발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뭐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사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어떤 노선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렇게 봅니다. 실용적인 중도 보수다. 실용을 택한 중도 보수다, 이렇게 택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수 진보로만 딱 갈라놓는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지금은 의미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경제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많은 부분 정치와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는 거 정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죠. 상관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산업화 시대에 많은 부분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그런데 이제는 정보통신 4차 산업시대에는 정치가 많은 걸 좌우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이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는 뭐 좀 보수라는 좀 지키는 쪽과 좀 변화하는 쪽이
좀 극렬적으로 대립이 되더라도 그게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건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까지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가르는 것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갈림을 당하도록 본인이 자기 이미지나 어떤 자기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매김되도록 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이제 그 방송에 무슨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되게 지도자들이 모였었는데 몇몇 사람이 아무개나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되니까 기왕에 출마 선언할 시간 좀 잘 좀 하라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정치야 선거 때 되면야 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정치인 아닌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게 본인이 관리 잘못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제가 선거에 나가서도 경쟁을 하면서 내가 뭐 보수 꼴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보수다. 뭐 잘 나가면 그냥 따뜻한 보수 정도인데 너무 이렇게 진보하고 각을 세워서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르기는 해야죠. 보수 아니라 뭐 보수 아주 정말 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중도 내지 진보의 일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포용력과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그야말로 중재자가 없이 뛰어다니는 건데 이제 양쪽에서 이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달려서 충돌을 곧 할 상황인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다른 어떤 충돌을 미리 방지하든지 이미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역시 정치 지도자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방향을 정하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된다. 둘 중 안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그럼 기각되면은 이제 반대하던 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또 그것을 반대하던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같은 공간에 가서 뭐 우리 광화문이든 서울역이든 다 서울의 한복판 중심에서 그 몇십만 명이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를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뭐 존경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미중유류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궁죽통일하고 또 갈 데가 없으면 또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래도 잘 사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이 평화적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그 고귀한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아주 정말 막중한 순간인데, 어찌 됐든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좀 참고 어떤 전국의 흐름을 좀 잘 전해주시고, 또 인용이 되면은 아닌 게 아니라 선거를 뭐 제도상으로 있는 대로 치러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늘상 주장했다시피 대통령 탄핵이 뭐 개인한테 무슨 뭐 복수심으로 하는 것 같은 거는 참 있을 수가 없고, 저게 우리 국민들한테 세계적으로 혹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현실이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얼마나 이게 불필요한 소모전입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나빠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글쎄 박근혜 개인과 대통령이라는 것과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직도 대타협 혹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